식사를 마친 후 그는 늘 하던 대로 운동장 한 구석으로 향했다. 다른 수감자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농구를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안 정우는 그늘진 벽 아래에 쪼그려 앉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갈라진 틈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누군가 무심코 버린 씨앗에서 싹을 틔운 작은 잡초 하나가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척박한 땅 발길에 짓밟히기 쉬운 자리, 한 줄기 햇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작은 생명은 초록빛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몸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뿌리만큼은 단단히 땅을 붙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정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울림을 불러일으켰다. 정우는 주변을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주변에 작은 돌멩이들을 치웠다. 그리고는 자신의 식판에 남아있던 물을 조금씩 부어주었다. 흙이 물기를 머금자 희미하게 흙냄새가 올라왔다. 그의 낡고 거친 손은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정우는 그 작고 여린 생명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 메마른 감옥에서 사람들의 무관심과 경멸 속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존재. 그는 매일같이 이 작은 식물을 돌보며 삭막한 일상 속에서 유일한 위안과 살아있다는 감각을 얻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아직 인간적인 따스함이 남아있다는 그 무엇도 앗아가지 못한 마지막 희망의 조각이었다. 그때였다. 쇳소리를 내며 운동장의 철문이 열리고 젊은 교도관 김광호가 들어섰다. 그는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교도관들과 달리 그는 정우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다. 멸시와 의심이 뒤섞인 꿰뚫어보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김광호는 전구가 하는 행동을 보더니 혀를 차며 다가왔다. 정구, 네가 무슨 식물학자라도 되냐? 땀이나 흘리며 운동이라도 하라고. 신용만 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굳이 변명하거나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김광호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것 같았다. 김광호는 정구가 돌보던 잡초를 발로 짓밟으려는 듯 으르렁거렸다. 어이 김 교도관, 그만두시지. 뭐 별거 한다고. 뒤에서 나지막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륜이 느껴지는 나이가 지긋한 교도관 이재식이 그에게 다가와 김광호를 말렸다. 이재식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온화했다. 그는 정우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에게서 정우는 처음으로 경멸이 아닌 동정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재식은 정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김광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 김광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정구에게 꽂혀 있었다. 정구는 그저 묵묵히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잡초를 바라보았다. 다행히 짓밟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 잡초의 위태로운 운명은 곧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작은 생명 하나를 지키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 곳, 그곳이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었다. 밤이 깊었다. 정우는 침대에 앉아 창살 밖을 응시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감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베개 아래에서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노트를 꺼냈다. 노트는 꽤 오래된 듯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표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복잡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그의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직접 쓴 빼곡한 글씨와 정교한 도형, 그리고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다. 그것들은 그가 감옥에서 겪은 일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 같았다. 정우는 과거 한때 자신이 신동이라 불렸던 시절의 흔적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노트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과 잉크의 냄새는 그에게 잠시나마 잊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등 뒤로 셔츠에 가려진 낡은 상처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피부에 깊게 새겨진 흉터였다. 그 상처는 그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동시에 그가 숨겨야만 했던 특별한 능력의 흔적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특별한 능력이 발휘되었던 순간의 대가였다. 정우는 그 노트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과거의 영광과 비극을 되새기는 동시에 현재의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었다. 노트는 그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그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밖에서는 그를 그저 무기력한 범죄자로 보았지만 이 노트 안에는 천재적인 두뇌와 섬세한 손길을 가진 또 다른 전구가 숨쉬고 있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잊고 그저 조용히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 새겨진 상처와 손에 들린 낡은 노트는 그의 운명이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침묵의 증인이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고요함 속에서 이미 그 전조가 느껴지고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억압과 고통이 그를 기다릴까? 그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작은 잡초처럼 언젠가 이 척박한 땅을 뚫고 올라설 날이 오기를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정우 이야기의 첫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독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정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과거에 얽힌 미스터리와 숨겨진 재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혹한 운명을 극복하고 두 번째 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깊고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챕터를 계속 써내려가며 정우의 운명을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정우의 삶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낡은 노트와 잡초를 향한 그의 미약한 애정은 더 이상 차가운 감방벽 뒤에 숨겨둘 수 없는 어떤 파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파동은 곧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사건을 불러왔다. 그날 오후 교도소는 평소와 다름없는 억눌린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늘 그렇듯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잔과 같았다. 철제 문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세계가 존재했다. 하나는 감방의 창살 너머로 보이는 자유로운 하늘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창살 안에 억압된 인간들이었다. 그 두 세계의 경계는 단단했지만 때때로 억압된 내면의 폭발이 그 경계를 흔들곤 했다. 정우는 오후 작업시간 조립 공장 구석에서 작은 전자부품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섬세하고 빨랐지만 그의 눈빛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일이 무의미한 반복에 불과했다. 그때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공장 한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야, 네가 뭔데? 난 걸 건드려. 목소리의 주인공은 공장 내에서 실세로 통하는 거구의 수감자 최서구였다. 그의 상대는 막 들어온 신참 수감자였다. 신참은 실수로 최서구의 작업물을 엎지른 것 같았다. 최서구는 분노에 차 신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퍽 둔탁한 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우는 손에 들고 있던 부품을 떨어뜨렸다. 다른 수감자들은 익숙한 풍경이라는 듯 시선을 피하거나 오히려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것처럼 그들을 쳐다보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 교도소에서 힘없는 자가 나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최서구의 폭행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신참의 얼굴과 복부를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신참은 웅크린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시선은 신참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핏자국에 꽂혔다.
피는 시멘트 바닥에 빠르게 번져 나갔다. 그때 정우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희미한 상처가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그의 뇌리를 스쳤다. 멈춰, 당장 멈춰. 갑작스러운 외침과 함께 김광호 교도관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다른 교도관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최석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도관들의 등 뒤에 숨어있던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부추기며 소리쳤다. 김광호는 분노에 차 최석우를 제압하려 했지만 거구의 최석우는 쉽게 제압되지 않았다. 그 혼란 속에서 신참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다. 그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멈추지 않았다. 공장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교도관들은 최석우를 제압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었고 신참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우는 굳어진 몸을 겨우 움직여 신참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신참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맥박은 약했고 동공은 풀려 있었다.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뇌출혈을 의심케 했다. 정우는 긴급하게 지혈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교도관들과 수감자들에게는 그저 약한 수감자의 헛소리로 들렸다. 김광호는 최석우를 제압하다가 정우의 목소리를 듣고 코웃음을 쳤다.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죄수가 뭘 안다고 떠들어. 헛소리 말고 앉아있어. 김광호의 오만하고 경멸적인 목소리가 정우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정우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일말의 신뢰도 없었다. 그저 그를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죄수로만 여길 뿐이었다. 김광호는 무정의로 구급차를 부르라고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시간은 늦어가고 있었다. 신참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정우의 내면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다. 교도관들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본능을 깨웠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숨겨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생명이 그의 눈앞에서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노트가 그의 등 뒤에 새겨진 상처가 그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외면하지 마. 네가 가진 것을 사용해. 정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작업복을 찢어 신참의 머리에 지혈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부러진 나무 조각을 찾아 부러진 팔을 고정시켰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마치 수없이 많은 수술을 집도해본 숙련된 의사 같았다. 수감자들은 정우의 놀라운 행동에 입을 다물고 그를 쳐다보았다. 김광호 역시 최석우를 제압하는 것을 잊은 채 멍하니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정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감옥의 최고 책임자인 박대호 소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근엄함과 동시에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박 소장은 정우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전구는 신참에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박 소장을 향해 절박하게 소리쳤다.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 소장은 그 눈빛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수감자들의 웅성거림과 김광호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피 흘리는 신참과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정우의 모습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다. 결국 박 소장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신참을 향해 소리쳤다.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저 수감자의 진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해. 박 소장의 말에 김광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오만함과 무시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정우의 행동은 단순히 응급처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더 이상 그는 그늘진 구석의 잡초가 아니었다. 그는 빛을 향해 싹을 틔운 살아있는 존재였다. 그의 무색하고 무의미했던 삶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운명이었다. 그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내면에 잠들어 있던 힘과 싸워야 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죄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신참 수감자가 실려 나간 후 공장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정우는 손에 묻은 피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피는 그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수감자들은 그를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김광호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정우의 침착하고 정확한 행동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정우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약하고 무기력한 정구가 아니었다. 그는 그늘 속에 숨어있던 재능의 날개를 펼친 미지의 존재였다. 박대호 소장은 그런 정구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공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차갑고 단단한 감방벽과 달리 따뜻했다. 제인, 의사였나? 박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이젠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책에서 배운 것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의 과거는 곧 그를 이 지옥에 가둔 이유이기도 했으니까. 박 소장은 정우의 대답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정우의 눈빛에서 거짓보다는 깊은 슬픔을 읽어냈다. 그래, 일단 이리 와서 나와 이야기 좀 하지. 박 소장은 정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사무실은 밖의 삭막한 풍경과는 달리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정우의 앞에 놓였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다. 따스한 온기가 그의 차가워진 손을 녹였다. 박 소장은 정우의 죄수 기록을 읽어보고 있었다. 정우 자네는 살인 미수죄로 15년형을 받았더군. 하지만 자네의 전과 기록을 보면 폭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례적이야. 박 소장의 말에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죄명은 살인 미수였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김광호 교도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소장님,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감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정우의 진단이 정확했습니다. 뇌출혈 초기 증상이었고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김광호의 말은 점차 흐려졌다. 그는 놀라움과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박 소장은 그런 김광호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김광호는 고개를 숙이며 땀을 닦았다. 김 교도관, 자네가 오만한 태도로 시간을 지체한 탓에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었네. 기억하게. 교도관의 임무는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네. 박 소장의 조용한 질책에 김광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물고 정우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질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정구가 자신의 과오를 부각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정우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 속에서 그는 김광호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될지 직감했다. 박 소장은 김광호를 내보낸 후 다시 전구에게 시선을 돌렸다. 정우 자네의 능력은 이곳에 썩히기 아까워. 나는 이곳에 자네와 같은 수감자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네. 자네가 만약 이 일을 도와준다면 나는 자네에게 특별한 직책을 제안하고 싶어. 자네를 교도소 의무실의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고 싶네. 정우는 놀라서 찻잔을 놓칠 뻔했다. 의무실 보조라니.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차갑고 좁은 감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다시 한번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저는 죄수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박 소장은 정우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과거가 어땠는지 나는 묻지 않겠네. 하지만 기억하게. 재능은 신이 자네에게 준 선물이야. 그것을 썩히는 것은 죄악과 같네. 그리고 자네의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네의 죄를 씻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나. 박 소장의 말은 정우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순간 정우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낼 용기를 얻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선 존재였다. 그러나 이 변화는 교도소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를 향한 질투와 음모를 키우고 있는 김광호 교도관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광호는 정우의 과거를 파헤쳐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의 숨겨진 악인은 이제 막 날아오르려는 정우의 날개를 꺾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구가 교도소 의무실 보조 인력이 된 지 한 달이 흘렀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그는 그늘진 감방 구석에서 조용히 숨쉬는 존재가 아니었다. 낡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흰 가운을 입었고 차가운 쇠창살 대신 햇빛이 드는 의무실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이제 부품을 조립하는 대신 상처를 치료하고 아픈 수감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되었다. 그의 천재적인 의학 지식은 빛을 발했고 그의 침착하고 섬세한 손길은 많은 수감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박대호 소장은 정우의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정우의 재능이 교도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었다. 전구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의무실이 자신의 재능을 썩히지 않고 과거의 죄를 씻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다. 그 그림자는 바로 김광호 교도관이었다. 그는 정우의 승진과 수감자들의 신뢰를 보며 깊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전구가 빛을 얻을수록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이 더욱 부각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광호는 매일같이 전구를 감시하며 그의 과거를 파헤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는 정우의 죄수 기록을 몰래 들여다보며 그가 정말 살인 미수죄를 저질렀는지 혹은 그가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은 없는지 끊임없이 의심했다. 어느 날 김광호는 정우의 가방에서 낡은 가죽 노트를 발견했다. 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와 해부학적 그림,
그리고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수식들이 가득했다. 김광호는 노트를 들고 교도소 내 의사에게 찾아갔다. 선생님, 이 노트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사는 노트를 훑어보더니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단순히 의학 지식이 아니군. 이건 새로운 수술법에 대한 연구 내용이 담겨 있네. 그것도 아주 혁신적인 방식이야. 이 노트를 쓴 사람이 누구지? 김광호는 의사의 놀란 반응을 보며 불안감과 동시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이제 정우를 무너뜨릴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한편 교도소에서는 재능 발굴 경진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 대회는 수감자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대호 소장이 기획한 행사였다. 정우는 의무실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고 그의 도전 종목은 긴급수술 시뮬레이션이었다. 이 대회는 교도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기자들까지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전구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대회 당일 교도소 강당은 수많은 수감자들과 교도관들 그리고 외부 인사들로 북적였다. 정우는 무대 위 수술대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김광호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정우의 낡은 가죽 노트가 들려 있었다. 소장님, 저는 이 대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우라는 수감자는 과거에 살인 미수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그가 의무실의 자료를 훔쳐 베낀 가짜 의학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자는 교도소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사기꾼입니다. 김광호의 외침에 강당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수감자들의 눈빛은 다시 경멸과 의심으로 바뀌었고 외부 인사들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다. 정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소중한 노트를 김광호가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명예가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김광호 교도관 당장 내려가지 못해 박대호 소장은 분노에 차소리쳤다. 하지만 김광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정우를 향해 조롱하듯 말했다. 정구, 네가 정말 천재라면 증명해봐. 이 자리에서 네가 가진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라고. 그때 갑자기 강당의 문이 열리더니 한 수감자가 피를 흘리며 실려 들어왔다. 그는 며칠 전 공장 사고로 다친 그 신참 수감자였다. 그는 회복 중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인해 다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모든 시선이 전구에게로 향했다. 이제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아있었다. 김광호의 모함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거나.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낡은 상처를 떠올렸다. 그 상처는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증명하는 훈장이기도 했다. 그는 눈을 뜨고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하고 강렬했다. 정우는 자신의 재능을 오해받았던 바로 이 장소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강당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피를 흘리며 실려온 수감자, 그리고 그 앞에 선 전구. 모든 시선이 전구에게 쏠렸다. 김광호의 조롱, 어린 외침과 함께 전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명예, 그의 과거, 그리고 그의 미래를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정신은 놀랍도록 차분해졌다. 그의 눈빛은 메스를 든 손끝을 향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마치 수없이 많은 생명을 구했던 과거의 경험이 그의 몸에 다시 각인된 것처럼 그는 메스를 능숙하게 다루었다. 환자의 의식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도소 의무관님, 수술 도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뇌압을 낮춰야 합니다. 정우는 거침없이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의무관은 정우의 놀라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그 순간 정우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의사가 된 것이다. 수술 시뮬레이션 무대 위 정우는 피를 닦아내며 수감자의 머리 상처를 살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품처럼 섬세하고 정확했다. 그는 상처 부위를 꿰매고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해 응급처치를 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영혼을 쏟아부었다. 김광호는 무대 한 구석에서 전구를 노려보았다. 그는 전구가 실패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전구의 놀라운 집중력과 침착함 앞에서 그의 악의는 무력해졌다. 수감자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정우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 수감자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피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돌아와, 제발 돌아와. 그의 마음속 외침은 절박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다. 수감자의 심박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정우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겼다. 단순히 수술 시뮬레이션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자신의 과거와 싸움에서 이겼고, 김광호의 악의와 싸움에서 이겼다. 강당 안은 거대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정우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의 경멸과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놀라움과 존경의 빛만이 가득했다. 박대호 소장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정우의 재능을 믿었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김광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정우를 향한 자신의 악의가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정우의 낡은 노트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노트는 이제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한 천재의 빛나는 기록이었다. 정우는 무대 위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흰 가운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피는 그에게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증표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두에게 인정받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용서받은 진정한 의사였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절정의 순간이 지나간 뒤 교도소 강당에는 축하와 존경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대호 소장은 정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의 재능은 진정으로 빛을 발했네. 이 교도소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어. 박 소장의 칭찬에 정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명예를 얻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양심을 따랐을 뿐이었다. 그때 김광호 교도관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정우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정구 씨, 제가 오만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질투하고
당신을 모함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김광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정우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김광호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약함과 후회를 보았다. 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정우의 짧은 대답은 김광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김광호는 교도소의 규율을 어기고 수감자를 모함하려 한 죄로 결국 해고되었다. 하지만 그는 떠나는 길에 전구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에게 정우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깨닫게 해준 인생의 스승이었다. 며칠 뒤 박대호 소장은 정구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에는 정구의 죄수 기록과 함께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정구, 자네의 사건을 재조사했네. 자네는 살인 미수죄로 징역을 살았지만 진실은 달랐어. 자네는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응급수술을 했지만 그 환자가 불행하게도 사망했었지. 하지만 그 환자의 보호자가 자네의 무면허 수술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이었어. 내가 알아본 바로는 자네의 수술은 완벽했어. 만약 자네가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더 빨리 사망했을 거야. 자네는 죄가 없네. 박 소장의 말에 정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 자신의 재능을 잃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 소장은 정구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바로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재심 청구서였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자네를 사회에 복귀시킬 것이네. 이 서류에 서명하게. 그러면 자네는 곧 자유의 몸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 이 교도소에 자네와 같이 재능을 숨기고 있는 수감자들이 많아. 나는 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네. 자네가 그 프로그램의 총책임자가 되어주게. 자네의 경험과 지혜가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거야. 박 소장의 제안은 전구에게는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기회였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정우는 재심 청구서에 서명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용기를 얻었다. 며칠 뒤 정우는 교도소 운동장 한 구석에 다시 쪼그려 앉았다. 그가 돌보던 작은 잡초는 이제 제법 튼튼한 줄기를 가진 작은 식물로 자라 있었다. 정구는 그 식물을 바라보며 박대호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장님, 이 작은 식물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자라고 있었지만 저는 이 식물을 보면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우의 말을 경청했다. 자네가 이 교도소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자네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게. 이 교도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네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될 걸세. 정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그동안 잃었던 희망과 열정을 되찾은 사람의 미소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렇게 깊고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챕터를 계속 써내려가며 정우의 운명을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정우는 더 이상 교도소의 차가운 냄새가 아닌 흙과 풀,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박대호 소장이 설립한 재활 프로그램의 총책임자가 되어 재능을 가진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흰 가운은 병원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의 일터는 교도소 옆에 세워진 작은 센터였다. 그곳은 한때 무기력했던 수감자들이 재능을 키우고 희망을 싹 틔우는 공간이 되었다. 정우는 그들에게 의학 지식을 가르치고 상담을 해주며 그들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과거의 상처는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강함이 될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우는 센터에서 가장 유능한 학생들과 함께 마을의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것이었다. 과거의 폭력과 절망에 갇혀 있던 그들의 손에서 이제는 지식과 희망을 담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한 것이다. 정우는 도서관 앞에 서서 자신이 돌보던 작은 잡초를 떠올렸다. 그 잡초는 이제 도서관 한 구석에 심어져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 중에는 전구가 교도소에서 치료했던 수감자들도 있었고 김광호 교도관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교도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그는 정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고마움을 표했다. 정구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교도관과 죄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준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정우는 개관식 연단에 올라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바로 그 희망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여러분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 도서관이 여러분의 두 번째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우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낡은 상처를 떠올렸다.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준 영광의 훈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우는 도서관 옆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돌보던 작은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었지만 정우의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정우는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진실했다. 해가 지고 도서관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정우는 아이들과 함께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되새겼다. 그는 이제 진정한 전설이 되었다. 한때 약하고 무기력했던 죄수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치유자이자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의 두 번째 봄날은 이제 시작이었다. 정우에게 교도소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아니,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감방 안 차가운 콘크리트 벽은 옅은 잿빛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창살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늘 한결같은 회색빛이었다. 똑딱 똑딱. 손목시계는 없었지만 그의 귀에는 벽시계의 느리고 단조로운 소리가 항상 맴돌았다. 그 소리는 그의 삶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잔혹한 멜로디였다. 그의 세계는 이 차가운 공간만큼이나 좁고 단조롭고 무채색이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철제 식판 위에는
냄새를 맡아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국과 뭉쳐진 밥, 그리고 시들어서 빛을 잃은 김치가 놓여 있었다. 정우는 다른 수감자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거친 대화나 부딪히는 식판 소리와는 동떨어진 섬처럼 홀로 식사했다. 다른 이들은 마치 다음 끼니가 없을 것처럼 탐욕스럽게 음식을 입에 밀어 넣었지만 그는 숟가락을 천천히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입안에 들어오는 짠맛과 밋밋한 맛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일 뿐 미각을 자극하는 즐거움 따위는 오래전에 잊어버린 감정이었다. 그는 음식의 냄새를 맡는 대신 자신의 낡고 해진 죄수복에서 나는 희미한 곰팡이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곧 그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냄새였다.